오늘 인트로는 어떻게 읽을까? 저희 그런 거 따로 안 하기로. 인트로 안 하기로 했었나? 네네. 아,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희 드러나 봅시다. 네, 모였고요. 오늘은 바닐라님이랑 저 이렇게 둘이 모였습니다. 누룽지님은 오늘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왔어요. 일단 우리 둘이 하는 걸로 하고 한번 오늘 뭔 얘기할 거죠? 우선 저희 근황부터. 근황. 예. 근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요새 저희 동네에서 세월호 관련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세월호 10주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지역에서 세월호 10주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금 일종의 추모위원 성격의 사람들을 좀 모아서 동네에서 리본 만들기도 하고 세월호 유가족분들 간담회도 진행하고 동네에서 촛불 문화제도 하고 이런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은평구랑 서대문구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한 600명 넘는 추모위원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직 이제 세월호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뭐 저는 직장인이라서 주말 말고는 이제 평일에는 퇴근해서 잠깐 1시간 정도 캠페인 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뭐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뭐 지나가다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도 세월호냐 진짜 그만해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핀잔을 분노로서 자양분 삼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 앞에서 보는데. 네, 굉장히 피곤합니다. 요새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계속 잠이 잘 안 와서 잠자는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러지 않았나? 잠자는 시간이 점점점 늦어져가지고. 근데 그때는 백수일 때니까. 네. 이게 평일에는 안 그러는데 이게 주말 끼고 이러면은 좀 계속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뭘 좀 하느라 계속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약간 쓸데없는 조바심이 생긴 것 같아. 요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쓸데없는 이란 말도 지금 걸렸는데 긁혔어? 네. 약간. 쓸데없는지는 모르겠고. 오케이. 실제로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뭐 사실 처음에 생각보다 좀 잘 돼가지고 뭐 1000회 2000회 이렇게 나왔다가 그 후에 좀 그러질 않아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근데 잠을 못 잔다기엔 하루에 7-8시간은 자서 좀 그렇게 말하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 숙면을 못하는 거구만. 숙면을. 그렇다고 중간에 또 깨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바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챌린지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느라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불안할 건 없어. 제가 무슨 생계를 벗어 던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월급 들어온 거는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뭔가 엑스트라적인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다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해서 뭐 생계가 망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저거라기보다 그냥 너무 분주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분주한 느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진 않죠. 내가 얼마큼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가 저희가 한동안 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상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노력 대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 믿지 않는다기보다 스스로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우리가 하는 만큼 결과치가 나와야 또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제가 또 저번 주에 좀 아팠어요. 그 특별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몸살이 좀 나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저런 것들이 좀 이렇게 겹치면서 삶을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근황 추가하자면 최근에 이제 선거 때문에 투표 참관인을 했어요. 오전 시간에 했는데 와 5시부터 나오라는 거야. 5시부터. 본투표가 6시 시작인데 참관인들은 5시에 나와가지고 사전 점검하고 이제 그 투표함 봉인지에다가 참관인들 이름을 다 써야 되거든요. 이제 투표함 다 잘 비어 있는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개표 그 도장 찍는 그 개표소 문 열고 들어가서 도장 잘 찍히는지 뭐 선서 이런 것도 막 하더라고. 그래서 뭐 투표 참관인 뭐 예전에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참 그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식비 포함해서 11만 4천 원 가량의 일당을 받으니까 좋긴 하더라고. 괜찮은데요?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평소에 참관인이란 게 있는지도 잘 몰랐다가 말씀을 해주셔서 봤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앉아 있던데요. 앉아 있는데 이게 투표 참관인이 신경 쓰려고 하면 엄청나게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거라서 이게 본인이 얼마나 열정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일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얘기가 잠깐 나온 김에 오늘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주제를 말하기 전에 저희 뭐 아직 방송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제가 차마 광고를 붙여달라는 말은 이제 더는 못하겠고 협업 문의 정도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공감이 되고 뭐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 혹은 와서 뭐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뭐 같이 합방을 하자 뭐 다양하겠죠?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시면은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광고라기보다 뭐 너네 하는 거 응원하고 뭐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후원을 해주셔도 되니까 그런 거는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면 무엇이죠? 오늘 주제는 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엊그저께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선에 되게 큰 이슈가 3가지 정도 있었죠. 3개나 있나요? 예. 3가지가 있었죠. 조국혁신당의 약진, 그리고 약진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약진? 그러니까 돌풍이라고 해야 돼. 내가 약진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약진이라고 한 것 같아.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거 돌풍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약진이라기에는 성과가 엄청나니까. 몇 석이죠? 10석? 12석, 11석? 그렇지 않았나? 신당인데 신당이. 조국 돌풍, 그리고 우리 4번, 이번까지 합치면 5번인가? 그렇게 출마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이나 떨어졌지만 결국 의원 자리를 따는 우리 이준석 아저씨, 이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녹색정의당이 3%를 못 얻어서 결국 원외로 밀려난 요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이 정도 3개 정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한번 꼽아봤어. 우선은 좀 그 사실에 대한 의견들,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한 의견들 먼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약간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일반 국민으로서 그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번에도
투표율이 한 70, 투표율 70% 정도였던 것 같은데. 67%, 예, 예. 70%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약간 이게 아쉽게 예, 예. 됐죠. 좀 그런 얘기도 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제일 먼저 전체 결과로 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좀 압도적이죠. 175석 거기에 이제 뭐야 그 조국혁신당이랑 기타 등등 범야권 정당들까지 다 합치면 195석 정도 차지하게 됐는데 뭐 개혁신당도 자기 스스로 야권이라고 하니까 거기 포함시켜 준다고 하면 95석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힘이 아무래도 되게, 제가 정확한 히스토리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여권치고는 꽤 낮은. 거의 역대급으로 낮은 거죠. 역대급으로 네. 낮은 거고. 근데 사실 이거 너무 이제 두가식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이 총선 전에서부터 이제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던 얘기지만 사실 범야권이 200석을 넘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여소야대 상황이었잖아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뭘 했어. 법을 냈어. 무슨 특별법을 내든 뭘 내든 막 이러고저것 내면서 다 대통령이 거부권 이렇게 하는 지리한 대치 상태가 이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막으려면은 야권 200석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 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지리한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봐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역대 제일 압도적인 저번 총선 결과도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얻었지만 사실상 200석을 넘기진 못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봤을 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은 한 예전이랑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주된 이제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확한 대통령의 마음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뉴스 보니까 뭐 뭘 해보겠다, 뭐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대적인 개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총리 아저씨도 지금 사표를 내셨고 뭐 뉴스 속보 뜬 거 보니까 다음 주 중에 뭐 총선 결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좀 기대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내가 자꾸 정치 평론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예전에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이제 그 저기 의사 쪽 대표랑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한 게 아니지. 그냥 그 의사 쪽 대표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했지. 듣기만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나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광고가 하나 뜨던데 보건복지부 광고가 뜨던데 의사 수 증언 이대로 미룰 수 없다라는 식으로 되게 노골적인 정책 홍보를 하는 광고를 뿌리더라고. 예전 정권에서도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말은 듣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게 맞나? 무소의 풀처럼 가겠다라고 하는 게 입장이시기 때문에 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이 얘기를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야권이 많이, 그러니까 역대급이라고 아까 표현하신 그 야당의 숫자, 세력들이 좀 더 많아진 이런 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게 이제 정권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맥락에서 좀 심판을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하는 정권의 모습은 뭐였을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이 결과로도 뭐 사실 여태까지 지지받았던 대통령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물음표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은 왜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점이 그렇게 실망스러웠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반영이 된 걸 텐데 앞으로 좀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떼죠. 앞으로는 떼고 그냥 어떤 부분들이 좀 실망스러웠을까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웠냐? 뭐 선거에 영향을 준 걸로 얘기하자면 그 대파 논란이 가장 크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도 제가 브로그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선거 그 투표소에 대파 들고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그 들고 올 필요까지 있나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의도가 다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고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한 게 내가 모르지만 장 본 사람이 대파를 들고 와서가 아니라 분명히 좀 그런 조롱의 의도가 담긴 거지 않았을까? 네.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미리 막 대파 들고 오지 마세요, 원색 옷 입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청개구리 심리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관위의 면피성 행정이다. 만약에 이제 그런 행정적인 얘기를 안 했을 때 만약에 누가 대파를 들고 오거나 뭐 파란색, 빨간색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 정치적인 논란이 발생하면 선관위가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뭐 했냐. 근데 선관위는 뭐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런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면피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그게 사전 선거 때 들고 와서 들고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뭐 이게 투표 참관인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미리 받거든요. 네네. 근데 문자를 받는 저 기표소 어디로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라고 문자를 받는데 그 내용에 이제 들어가 있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런저런 어쨌든 저 투표장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뭐 대파를 들고 온다거나 이제 원색 뭐 사실 뭐 원색 옷도 이것도 뭐 예전에는 그런 말도 없었어. 그런 정치적인 행동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뭐 여태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았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 몰랐던 건데 누가 들고 와서 들고 오지 마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전에 때려버렸다는 거죠? 사전에 얘기한 거고 어디서는 그 이제 투표소 내에 있는 그 안내함 이제 뭐라 그러나 줄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줄이 파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이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걸 다 종이로 가려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포함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얘기한 뭐지 대통령 거부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좀 사실 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지향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권이 너무 불통이다. 너무 소통을 하지 않고 좀 일방적이고 뭐 사실 모든 상황을 우리가 납득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고 뭔가 대통령의 어떤 한순간의 일들, 발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입김으로 뭐 개식용이 금지된 거 아니냐 이런 예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식용을 하자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 혹은 거부권 쓰고 그냥 대파 들고 오지 말라고 하고 뭐 입틀막 사건도 예시일 수 있겠죠. 뭐 사실 입틀막 사건은 할 얘기가 더 많지만 뭐 그런 것들 다 해서 대통령이 이 정권이 보인 태도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나. 아까 뭐였죠? 그 의대 정원 얘기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게 좀 표심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통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래도 좀 잘 해보려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 도어 스태핑. 네, 도어 스태핑을 하길래 좀 그래도 좀 이런 걸 보여주나? 근데 이것도 난 할 말 많은 게 하면은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그러대 사람들이.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뭐 그건 다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하는 것 자체는 난 음. 좋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잠깐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나 막 이런 수식어로 억가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의 정치에 대한 그거는 그러니까 좋은 건 좋다고 하자 이거죠. 근데 이제 어떤 진영이든 그러니까 깔려는 게 베이스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떤 행동이든 안 좋게 해석하려는 게 특히 정치에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이 자리도 아마 그런 자리가 되지는 않을 거죠. 예. 그래? 그런가요? 나 되게 진영적인데? 나 되게 진영 논리 가지고 있는데? 아니 뭐 근데 뭐 도어 스태핑은 잘했다면서요. 그럼 아니, 됐지 뭐. 그건 그거지 뭐. 사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하여간 약간 짧게 얘기하자면 의대 정원 늘리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늘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려를 했냐. 뭐 아까 우리 의대 정원 예전에 이제 얘기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나 같은 이제 찐 진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의 행동이 정책이 이제 좋게 보이다가도 그 이면에는 어떤 좀 더 이제 신자유주의적이고 어떤 현재 체제를 되게 강화하게 만드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면 이제 또 저는 찐 진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투표 결과는 당연히 민심이 반영됐고 이번에 결과를 봤을 때 유독 좀 여소였다. 근데 그런 거의 바탕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였던 불통의 모습이 이 불통이라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있던 것들이 좀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잠깐 해봤고 또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 민심이 어디로 갔냐? 이 진짜 선거 내내 지겹도록 들렸던 이 정권 심판의 민심이 어디로 갔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조국혁신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도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민심은 조국혁신당으로 갔을까요? 진보당도 있고 녹색정의당도 있고 개혁신당도 있고 뭐 사실 아까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 조국 신당의 돌풍의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탄압받는 정치인이란 서사가 되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몇 년 전이었니? 그 조국이 장관 시절이었을 때 뭐 사퇴안에 만회하면서 막 집회가 열었었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모 사회단체의 인턴으로 잠깐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안에서도 이 조국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논의가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이거를 참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자기네 그 극렬 친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조그만 집회에 불과하다. 이거에 참여하는 거는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음 날부터 겁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뭐 연인원 뭐 10만이네 20만이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그때부터 뭔가 이제 조국 장관 지금 뭐 당선인이시지만 그 조국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어떤 서사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어떤 정치인의 이미지를 그때부터 쌓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은 어쨌든 조국의 자녀분의 그 비리죠. 뭐 입시 비리,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실제로 법적인 판단도 받았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유죄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범죄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범죄자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 아직 대법 네. 판결은 안 나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나는 근데 민주당 지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기 전까지는 모르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이게 동일한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사실 더더욱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저는 어떤 사건에서의 대중들이 그러니까 각 사건에 대해서 각 다른 사건에 대해서 대중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 대중들이 완전 다른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호민 작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 판결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 그 주호민 작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과 조국 장관 조국 씨를 당선인이라고 하죠. 조국 당선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 저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니까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후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직 뭐 판결 안 나왔는데 왜 그러냐라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서가 아닌데 왜 조국한테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나는 우리 사회가 되게 친자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조국 장관과 이제 어떤 그 정영심 교수 같은, 나도 계속 장관이라 하네. 어쨌든 조국 당선인과 이제 정영심 교수 그 일가가 이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어떤 이제 자녀를 명문대에 이제 합격시키게 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행위들이 나는 이제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니 자녀의 어떤 명문대 합격이나 이런 걸 위해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뭐 우리 박근혜 박근혜 때야 뭐가 까보니까 많이 나온 거지만 사실 초반에 좀 말 나왔던 건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그 박근혜의 딸은 아니지 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음. 그 얘기 그것도 꽤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태도 아니었잖아요 대중들이. 정유라는 말을 싸가지 없게 했기 때문에. 아 개인의 태도의 문제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국 일가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반반인데, 이제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조국 일가를 공격하는 어떤 검찰의 어떤 태도와 기성 언론, 뭐 조중동을 비롯한 기성 언론들의 어떤 되게 공격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 조국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심리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되게 이제 뭐 범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탄압한다라는 서사가 보이게끔 하는 여러 행동들이 있었고, 계속 뭐 이제 집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뭐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한다던가, 압수수색을 몇십 번씩 한다던가, 뭐 주변 사람들 다 불러다 가지고 조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되게 전형적인 검찰이 정치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전형적으로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면서 이 조국 장관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애 때문에 애 그 대학 잘 보내겠다고 그런 건데 그거를 가지고다가 무슨 압수수색을 몇 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냐? 잘못은 했지. 근데 니들이 네. 그렇게까지 할 정도야?라고 음, 하는 심리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조국 장관님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스토리가 생겼다. 그렇죠. 그게 완성이 된 게 지금 조국 신당의 어떤 12명의 국회의원들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
바닐라님 말씀대로 가면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어떤 노선적으로 이 집단이 메리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순전히 조국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이다.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제 네.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것들을 자기가 이뤄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뭐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개헌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중도층을 움직이게 한 게 아닐까라 생각이 들어. 근데 아까 잠깐 말한 문재인을 잇겠다라는 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취한 액션이긴 하잖아요.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까지는 아니지만 뭐 비스무리한 걸 나가시기도 했고. 뭐 선거 치고 나왔죠. 예, 예. 근데 사실 뭐 이재명은 문재인과는 약간의 대립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한테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때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을 극렬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표 깎아먹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조국 당선인에 대한 평소 이미지 그리고 이 중도층이 이재명한테 가지 않았던 이재명이 가지고 네. 있는 어떤 비호감 이미지가 예,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순수하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을 찍게 된 거죠. 그럼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마땅한 대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국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이 말하는 어떤 청사진에 동의를 해서 왔다라기보단 나는 일단 윤석열 싫어. 이재명도 싫어. 어디로 가지? 그나마 조국? 이런 형태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저 사실 그 조국혁신당과 같은 제3지대 정당들이 많이 나오기 전에는 점점 이제 지지율 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무당층이 점점점 높아지는 무당층의 비중이 점점점 이제 늘어나는 결과를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딱 뜨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한테 이 무당층한테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대안이 된 거죠.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민주당을 뭐 전적으로 지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제3의 선택은 정의당이 됐었단 말이죠. 네. 정의당이 됐었는데 정의당이 어느 순간 이제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고 점점점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갈대를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이제 몰려든 거죠. 그러면은 개혁신당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보시나요? 진보는 아니지. 그러니까 난 이게 좀 애매했던 것 같아. 사실 민주당을 저도 진보 정당이라고 보진 않는데 사실 진보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이상하니까 그런 거고.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뭐 예전에는 거대 양당이 싫은 사람들이 진보 정당인 정의당으로 왔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보수라고 할게요. 그냥 뭐 누구야 이준석네도 보수 정당 맞으니까 보수 정당인 그 조국혁신당으로 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보에 대한 외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나는 이제 진보당이래 저기 민주당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이 봐줘야 이제 개혁적인 성격을 가진 부르주아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국혁신당도 거기보다 조금 나아간 뭐 삼인주의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진보를 저버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진보에 대해 결국 우리 그 대안으로 이전에는 정의당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 되었다는 건 진보에서 보수로 대중들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진보와 보수를 좀 이 안에서는 정의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진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 사회를 근본부터 바꾸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 정당은 일단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용인하는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그 진영적인 워딩이니까 제가 조금 더 뭐 자르든가. 조금 더 평범하게 바꿔보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복지, 그 개인의 삶, 국가적인 복지 그리고 어떤 인권들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진보 쪽이고 그런 거보다는 이제 어떤 나라의 성장, 경제적인 성장, 부자가 살아야 서민이 산다 이런 것들을 좀 보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해도 될까요? 일단 그렇게 접근하고 가면은 민주당의 성격이 되게 애매해질 것 같아. 근데 자본주의 막 그 뭐야 반이라님 말씀이 맞는데 너무 말이 어려워서 쉽게 한번 풀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 갑시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도 보수고 보수라기보다는 좀 개혁적인 성격이 좀 있긴 있죠. 뭐 개헌도 하겠다고 하고, 중도 우파. 중도 우파 정도로 합시다. 예. 그러면 우파에 가깝고 음. 민주당도 우파에 가깝고 정의당은 좌파인데 이 왜 좌파를 더 이상 대안으로 삼지 않고 왜 우파적인 이 세력들이 더 지배적으로 되었을까요? 아니 근데 애초에 우리나라 사회가 진보적인 사회가 아니었고, 이제 정의당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을 때가 이제 선거 결과로만 봤을 때 이제 지난 총선 때 9.5%인가 그 정도 얻었었잖아요. 물론 이제 박근혜 탄핵 직후 잠깐 지지율이 15%까지 올랐던 적도 있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이제 정의당의 정책이나 어떤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봤자 100명 중에 15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방어적이신데 어쨌든 지지율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그렇죠. 원내 정당에서 지금 10년 만에 10년 아닌가? 아무튼 원내 정당으로 밀려났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근데 받아들이려면 예. 애초에 우리 사회가 진보적인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가 진 게 우리란 말. 그러니까 젠장. 원래 그런 거다. 원래 우리 사회가 진보적이지 않았고 이 일은 이슈가 아닌데 이걸 뭘 굳이 얘기를 하냐라는 말로 들린다는 아니 거죠.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진보적인 사회가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든 뭔가 이제 꾸역꾸역 만들어 나가려고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깔고 가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 15%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은 외면을 받았고 지금 2%였던 것 같아요. 2.1% 정도였던 것 같은데 2.3%인가 뭐 정도인가. 2%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지지를 받았던 순간도 있는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고 이 우파들의 세력이 좀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냐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일단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많이 죽은 것도 있고, 뭐 사실 민주노총이나 이제 뭐 여타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고 민주당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세력이 줄어들거나 그런 현실들이 있었고, 또 뭔가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주도력 이런 것도 좀 없어졌고
계속 이제 양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크겠지. 또 방금 내가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녹색정의당에서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뭐 감사합니다. 뭐 다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공범을 띄웠는데 거기에 이제 정당 후원회 계좌를 찍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도 되게 비판적인 기사가 나와가지고 니네들이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 거기에다 돈까지도 달라고 하냐라는 식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누가 썼더라고. 근데 일어나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도 줄 텐데, 그러니까 돈도 줄어들 텐데. 뭐 꼭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얹어볼 만한 게 그 와중에 진보당은 지역구가 한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보정당의 어떤 패배라고 보기엔 진보당은 또 한석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녹색정의당의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 그렇죠. 녹색정의당, 그러니까 정의당은 태생적으로 봤을 때 태생적으로 의회주의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통합진보당이 분열되고 갈라서면서 조직은 다 이제 진보당이 가져가고 남은 어떤 뭐랄까 의원이라고 할까 어떤 의회 자산들은 다 이제 정의당이 가져갔죠. 그런 상황에서 머리는 되게 큰데 하체는 부실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정의당은. 그래서 이제 막 뭐 민주노총이랑도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고 뭐 사회 이제 세력과도 연대를 해보려고 많이 했지만 그런 시도들이 뭐 성공적으로 뭔가 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뭐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반면에 이제 진보당은 그렇게 원회가 되고 나서부터 어쨌든 조직은 자기들이 다 가져갔으니까 뭐 민주노총 위원장도 자기네 당원이고 이제 지역 조직도 탄탄하고 하니까 지역에서부터 텃밭을 열심히 일구는 거죠. 이번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번에 총선 때 노원에서 노원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구의원이었을 거야 아마. 구의원 맞나? 잠깐만. 기초의원 보궐이 있었는데 그때 진보당 의원이 나가가지고 13%인가 12%인가를 받았어. 20대 청년인데 그런 것만으로도 봤을 때 거의 진짜 이 진보당 분들은 되게 지역에서부터 자기 터전을 가꾸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닐까. 물론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위성 정당에 참여한 것도 있었지만 비례위성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녹색정의당은 명분이 없었지. 비례위성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대중에게 어떻게 보여졌냐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평소에 진보당이 뭐 하는지 정의당이 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어쨌든 진보당은 예전에 그 강서구청장 할 때도 그렇고 거기는 엄청 단합이나 막 이런 것들을 잘하잖아요. 좀 무서울 정도야. 그래서 그리고 저도 돌아다니면서 진보당이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 종종 본 것 같아. 정의당이 그러는 거는 뭐 제가 사는 지역에 지역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돌아다니면서 정의당이 뭘 하는 거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진보당이 뭐 하는 거는 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차이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 진보 정당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이 진보 정당에 대한 대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진보 정당이 살아남으려면 의회 중심적인 것보다는 좀 지역구 기반의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그게 또 거대 양당과의 차이점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대 양당도 지역구 엄청 가꾸지. 그러니까 의회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회에서 입법을 하고 이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 변혁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장과 어떤 이제 대중들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같이 싸우고 행동해 나가는 게 어떤 진보 정당의 본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말에 오해할 만한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역구라고 말한 게 이제 당연히 거대 양당도 지역구 하지만 그런 노동의 현장이나 그런 시위의 현장으로 가진 않잖아요. 보통 그쪽은. 그렇죠. 많이는 가진 않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한 지역구는 결국 그런 이야기여서 결국 우리 진보라는 색채에 맞게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정의당이 됐든 녹색당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라기보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앞으로도 뭐 다시 원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이야기 하기에는 시간 조금 애매해서 그 얘기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녹색 정의당이라는 건 정의당 플러스 녹색당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약한 녀석들이 모인 집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연합을 했는데 3%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실 이 그림은 그런 거였겠죠. 야, 녹색당의 지지도 이만큼이 있고 정의당의 지지도 이만큼 있으니까 야, 우리 둘이 합치면 얼마가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돼버렸다는 거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요거는 좀 어떤 이유일까요? 선거를 보통 분석할 때 구도, 인물, 정책 이렇게 보거든요. 그중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걸 구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선거 구도가 너무나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양당이 가치적으로 연합을 해서 뭔가 뚫어내려고 했지만 그 구도를 넘어서기에는 되게 역부족이었다. 사실 처음에 이제 녹색 정의당이 계획했던 진보 정당들의 전부 전체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뭐 진보당이 비례위성 정당에 참여하는 걸 택하면서 그게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노동당이랑 합치는 것도 이제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가 본선 기간 때 돼서야 약간 좀 뭔가 연합해 보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사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 이 군대 명언인 것 같은데 모든 작전 계획은 전쟁 개시 5분 만에 다 개판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재밌는 게 진보 진영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바닐라님이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 취하셔서 굉장히 재밌는데 이제 2부 때는 무슨 얘기를 포문을 열 거냐면 맞아요.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라는 쪽으로 간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여전히 양당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이낙연이나 뭐 다른 쪽에 간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와중에 이준석은 또 당선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이라 그래라고 말하기에는 이 와중에 또 이준석은 됐어요. 이준석도 제법 힘들었는데 다 떨어질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요 얘기를 2부 때 다음 주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구독 제가 정확히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쯤 그냥 한번 쉬시죠. 이쯤 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저희 얘기 마음에 드시면 댓글도 달아주셔서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또 봐요.